지금 11월 5일 국민입 대선 후보가 결정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오늘 지금 이제 기자회견을 소통관에서 예, 예. 했습니다. 뭐 후보들 간의 비부분보다는 비전과 정책으로 좀 예, 예. 그걸 승부해 달라 예, 예. 이런 그 성명서를 예, 냈다는데 그 예. 배경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당 경선의 후유증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 이른바 명락대전의 후유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여기서 이 농성을 하는데 민주당의 지지자들 일부가 와서 여기서 굉장히 그 구호를 외치는 걸 보면은 그로 인한 상처가 간단치가 않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우선에 민주당 지지자들 상당수가 느끼고 있는 그것이 이제 3차 슈퍼위크 경선 그 슈퍼위크 조사에서 드러났던 민심일 텐데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내부에 이제 후보들 간의 그 갈등도 안 가면 굉장히 컸던 거거든요. 예. 저희가 걱정은 그런 겁니다. 근데 저희 당에서 그게 없을 줄 알았더니 예. 지난 몇 차례 경선에서 국민들이 다 압니다. 지금 이 국민들이 마지막에 네 사람을 그리고 당원들이 네 사람을 후보에 올렸을 때는 그 기준을 가지고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번에 정권 교체의 희망을 품어주고 이걸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네 사람을 사배수로 올린 거거든요. 근데 후보들끼리 나는 되고 저 사람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정말 오만일 뿐 아니라 거기에 수많은 우리 지지자들과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는데 반복적으로 그래서 후보끼리 서로 물러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건 그 국민과 당원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11월 5일이 되면 이제 후보가 정해질 겁니다. 그럼 후보들은 승복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 각각 후보를 지지했던 국민들의 마음은 그 받은 상처는 쉽게 수습이 안 됩니다. 특히나 특정 후보를 비난했던 그리고 그 후보의 비난에 앞장서고 공격했던 사람에 대해서 그 공격당한 후보의 지지자들은 제가 그걸 실감을 하는 게 어제도 지역에서 느꼈지만은 수많은 문자와 항의 전화가 옵니다. 왜 그러느냐? 국민의힘 경선에서 민주당 후보와 대통령 지금 현 집권 대통령에 대해서 이 여당에 대해서 공격하고 그 대안을 내세워야지. 국민들이 지금 이만큼 정당에 대한 지지를 모아두니까 이제는 대통령 다 됐다고 생각하느냐? 아니 국민들이 검증도 국민들이 하고 당원지들이 하는데 후보가 뭔데 이 후보는 되고 나는 되고 저 사람은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런 오만이 어디 있느냐. 이제 그런 분노가 커서 그것이 결국엔 재살 깎아먹기요. 우리 후보들 간에 여러 후보들을 지지하는 우리 당원들 국민들 사이에 큰 상처를 남기는 문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양하자. 사실은 지난 일요일 날 너무 민심이 격동을 해서 그런 여론들이 너무 걱정한 여론들이 많아서 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편지를 메일로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페이스북에도 올리기도 했고 이제 그리고 그 왕에 이제 그 걱정을 그 주말이 가장 극심했습니다. 지난 주말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사실 의원총회에서도 일부 그런 발언이 나오기도 했고 또 우리 의원들 간에 서로 소통하는 공간에서 제 글을 또 올려서 다 같이 공유하자는 분도 계셨고 그런데 지금 국정감사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만 일부 상임위변은 국정감사도 있고 또 여러 중진들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은 자주 이야기하고 논의하는 초선들끼리 어제 여러 걱정들을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걱정들을 또 아까 성명서에 담겼습니다만 그런 걱정들을 담아서 뭐 따로 전화하고 따로 전체 총회를 할 시간은 없으니까 한 2시간 이렇게 회람을 해서 우선은 당장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분들 하자 해서 어제까지 오늘 아침 밤늦게까지 35분 지금 50몇 분입니다. 그중에 이제 과반 이상이 많은 의원들이 동의해 주셔서 초선 의원들이 이제 했습니다. 초선 의원들이라는 게 이제 중진 의원들도 나설 수 있고 하지만 초선 의원들이 말하자면 새로운 어떤 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공정성이라든가 그 충정을 의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비교적 좀 우리 정치를 오래 하시는 선배님들이 좀 역할도 해주시고 또 우리 후보들이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피해달라 이렇게 하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가 정권 교체가 지금 이 유지보다도 처음에는 10%에서 최근에는 20%까지 그랬죠. 벌어져 있는데 포인트가 그랬죠. 가상 대결을 해보면은 오차범위 내에 있잖아요. 그렇죠.
대체로. 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주간조선에서 조사를 했어요. 예. 해보니까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은 예. 그 말하자면 국힘 후보한테 예. 60%밖에 예. 안 가고 예. 유지를 바라는 사람 86%가 민주당 후보한 지지를 하더라는 겁니다. 예. 보니까 이게 지지층의 결집도가 약하구나. 예. 그리고 로얄티라 그러는데. 예. 그래서 아마 이거는 후보가 결정되면 달라질 거다 하는 예. 뭐 그냥 이렇게 맞습니다. 낙관으로 보는 네. 분도 있고 네. 아니면은 금방 그 이야기인 대로 예를 들어서 정권 교체는 바라는데 그 여러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심지어 민주당 지지였다가 네. 지금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도 예. 제법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마음을 못 정했다. 예. 이런 이야기죠. 예. 지금 같은 그 주간조사의 조선 조사에 의하면은 여권 고정 지지층이 한 30%, 야권이 한 33%, 예. 그리고 부동층이 예. 유동층이 37%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싹 이렇게 긴장하고 그렇습니다. 해야지. 네, 맞습니다. 그냥 정권 교체 여론이 높다고 될 일은 아니다. 그렇죠. 이런 지적들이 많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고 실제로 후보들 간의 경선이 과열되면은 그 캠프도 서로 또 과열되고 또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이 국회의원 경선 또 지방자치단체장 경선을 해보면은 특히 뭐 아무것도 없이 아무 그 보상도 없이 열심히 일했던 분들의 입는 마음의 상처가 크거든요. 그래서 후보들이 그렇게 상처를 주는 일은 해서는 안 되겠다.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볼 때 나는 이게 요즘 전 세계적으로 오징어 게임이 유행입니다만 저는 이번 대선 우리 경선은 포용성 게임이라 생각합니다. 포용성 게임. 네. 왜냐하면은 너무 나라가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너무 나라가 분열돼 있고 너무 나라가 적대적인 그 선동을 하는 세력으로 해서 굉장히 나라가 사람들이 각박해져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포용적인 리더십이 더 중요한 시기고 지금 나라가 굉장히 누란의 위기에 있습니다. 외교 안보 환경도 그렇고 경제 환경도 그렇고 또 우리 사회의 고령화 지수 또 우리 사회의 저출산 경향 우리 사회의 인구 구조가 인구 절벽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고 경제는 이제는 본격적인 G7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질적인 변화가 또 사회적 합의가 새롭게 이루어져야 될 그런 시기인데 지금 이렇게 자기 지지자 지난번 대통령이 투표한 국민 중에서 42% 지지로 됐습니다. 투표 안 한 국민까지 치면 30몇 %밖에 안 됩니다.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30% 해서 우리 또 그 국회의원 선거가 성자 독식 구조의 소선구제다 보니까 약간의 표의 균심도 지난번에 사실은 그 우리 당이 물론 많은 인심을 잃었습니다만 총선 때 얻은 득표율은 한 42% 됩니다. 8%밖에 차이. 예, 민주당은 49%밖에 그러니까 7%밖에 차이 안 났는데 의석수는 2배까지 났습니다. 이게 정치 제도적인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지금 너무나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보다도 이념 진영 대결이 더 격심해졌습니다. 격했습니다. 예. 지금 저는 어느 대통령이 되더라도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독불장군이 된다거나 독선적이라거나 아주 포악한 성정의 사람이 되어서 말을 듣지 않고 손보겠다든가 내 가만히 두지 않겠다든가 이런 사람들은요 나라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 겁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지금 대통령이 되면은 모두가 우리 지도자에 대해서 승복합니다. 특히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라면은 그걸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어야 되고 그렇게 중심으로 통합시키는 능력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의 통자가 통솔할 통자이기도 하지만 통합할 통자입니다. 그런 통합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이제 경선이다. 그리고 그 경선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 저는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은 링컨 대통령의 리더십. 그게 뭐냐면 팀 오브 라이벌즈랍니다. 링컨 대통령은 사실 학력도 시원찮고 해서 굉장히 많은 서름을 겪었습니다. 또 외모로 갖고도 비난을 받기도 했고 팔이 긴 원숭이라고 뭐라고 비난받기도 했지만 대통령이 되었을 당시에 남북 전쟁이 바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시기에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했던 그 중에 가장 우수한 사람들을 재무장관 또 국무장관으로 기용하고 전쟁장관으로 기용하고
그란트 장군 같은 경우는 남북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분열을 끝내기 위해서 대통령, 사실 그란트 장군 같은 사람은 링컨을 지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해서 전쟁을 끝내고, 전쟁이 끝난 뒤에는 전쟁 풀어 없이 모두 다 석방시키고 바로 그 책임을 묻지 않음으로 해서 국민 통합을 이끌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리더십.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벌써 100년, 100몇십 년 지난 대통령인데도 존경받는 이유가, 전 세계를 존경받는 이유가, 링컨은 특히 우리 보수당은 더 좋아하죠. 왜냐하면 링컨은 공화당 보수당 지도자였으니까. 보수당은 특히 통합 능력을 발휘해 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서 나는 링컨의 리더십, 지금 경선한 뒤에 그 지지하지 않았던 지지자들, 또 치열하게 경쟁했던 후보들과 또 여러 정치적 역량이 있는 인재들을 발탁해서 팀 오브 라이벌즈를 이끌다. 그리고 G7 국가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힘이 센 대통령이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제가 제일 흡사한데, 미국 대통령은 의회의 철저한 통제를 받게 돼 있습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했지만 그 라이언 하원 의장이 있을 때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같은 공화당이지만.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대통령 한 사람이 아마도 로마 제왕보다 더 큰 권력을 휘둘 것입니다. 어느 날 밤에 아니 왜 그 원전 그 폐쇄하지 않았어? 그 말 한마디에 온 사단이 일어나고, 자기도 잘 모르는 소주성이라는 희한한 경제학에도 없는 개념을 가지고 정권을 밀어붙여서 그나마 어려운 소상공인을 더 어렵게 했습니다. 그 대통령의 독선, 대통령의 무지, 대통령의 편견이 그만큼 위험해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대통령 후보가 되든 대통령이 될 때 굉장히 유능한 인물을 기용할 수 있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설화가 있었습니다만,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라고 위임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앙일보 조사에 따르면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 인심이 높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국민들도 지금 위태로운 거죠. 왜 어느 후보의 인성을 문제 삼느냐, 인품을 문제 삼느냐, 잘하면 유능하면 되지. 그러지만 대통령이 우리 로마 제왕보다도, 로마 때 황제보다 더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는, 더구나 G7급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에서 모든 인사와 장관 인사와 또 국회, 우리는 또 특별히 그 다수당이라고 하더라도 그 청와대 여당이 되는 경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청와대 정부, 청와대 여당이라는 이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 국민들이 이제 폐해를 본 것이죠. 그래서 뭔가 조금 대통령이 협치할 수 있는 능력, 통합할 수 있는 능력. 근데 그건 사실 지금 헌법으로도 열심히 하면 됩니다. 사실상 총리를, 국회 인준을 구하기 때문에 총리를 구할 때 정말 그 국회의 말을 열심히 듣는 사람, 그리고 총리가 국정을 충실히 조력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 이렇게 해주면은 가능한데, 그게 안 되니까 아예 그걸 헌법에 못을 박아서 총리의 권한, 국회의 협치라는 것을 명문화하는 그런 걸 만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내지 마. 때문에 그 임상 임상이 아니라 다 끝났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분권형에 대한 기대가 크고, 어쨌거나 지금은 가장 그 전문가가 대통령의 고집과 대통령의 독선과 대통령의 편견, 무지가 국정을 혼란으로 빠뜨리고 절망으로 갈 수 없는. 근데 지난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 드러났지만 새벽 2시에 전화. 이게 이제 클린턴이 자기가 경험이 많다고 그때 그걸 능숙하게 어떻게 할 거냐. 우리 토론에도 한번 등장을 했죠. 새벽 2시에 북한 핵 미사일 위기가 발령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걸 군 출신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통령은, 그래서 이제 옛날 노무현 대통령은 매뉴얼을 만들었던 것인데, 그 후임자가 그 경험치,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 시력도 훈련이라 그러거든요. 어릴 때부터 눈이 나쁜데 안경을 쓰지 않은 사람은 세상을 영원히 항상 그렇게 희뿌연 것이라고 본답니다. 소아과 안경의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어릴 때 애들한테 안경을 씌워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저는 매뉴얼이 그런 것이고 경영이 그런 것인데, 그 경험과 매뉴얼을 잘못 익힌 사람은 굉장히 악화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정에서 그냥 안정적인 것이 필요하고,
그런 국정 경험에 집단지성을 활용할 수 있는 리더십이 참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건 결국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을 고르게 쓸 수 있는 능력, 그건 탕평의 능력인데 인성과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얼마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 국힘 경선은 기승전 윤석열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되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되지 않겠나라는 것이 뭐 굳건한 당심에 기반해서 이든 아니든 어쨌든 그렇게 다들 했는데, 지난 주말 조사부터 이게 다른 양상이 막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이 여러 가지 말실수를 많이 했지만 전두환 이야기와 그에 대한 이 SNS 올라온 개사가 이게서 많은 청들이 이건 좀 너무 심하다, 이게 곤란하지 않느냐 뭐 이러면서 이렇게 흔들렸다 이러거든요. 우리 최 의원은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건데. 네, 그렇죠.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가 이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커뮤니케이션의 능력, 그러니까 그건 뭐 개인 능력이라보다는 그 캠프의 그런 문제. 어쨌거나 그건 뭐 캠프가 있으니까 지금 뭐 윤 후보가 혼자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굉장히 큰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화위복이라고, 위기라는 것은 한자를 파자를 해보면은 위자는 그 자체가 정말 큰 재앙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기자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정치 지도자 우리 후보로 볼 때는 이번 경선 과정에서 어느 후보든 배워야 될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후보는 토론을 잘 해서 이제 돋보이기도 했고, 어느 후보는 뭐 너무 비난만 하다가 그 토론 능력을 못 보여주기도 했고, 뭐 이런 등등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과정, 이제 토론이 2번 남았죠. 2번 남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에게 닥친 어떤 위기인데, 위기가 하나의 위자는 그건 정말 디제스트로 갈 수 있는, 재앙으로 빠질 수 있는, 본인이 망할 수 있는 그런 큰 그 리스크가 될 것이고, 하나의 또 다른 기는 그걸 딛고서 사람들에게 2번 다시 저 사람은 저런 실수를 하지 않겠구나, 그걸 뼈저리게 깨달았구나, 그래서 저런 실수가 또다시 등장하지 않겠지라는 신뢰를 줌으로써 반등할 수 있는 기회, 오퍼추니티가 되겠죠. 사실 이게 위기라는 것은 우리 한자어에서 이미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정치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존 F 케네디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위기라는 크라이시스라는 중국어를 파자를 해보면은 거기에는 리스크와 오퍼추니티 2개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리스크를 오퍼추니티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우리 국민들은 그걸 기대합니다. 지금 뭐 윤 후보의 경우에 사실 정치한 지 얼마 됩니까? 또 뭐 과도한 지금 뭐 모든 포화가 윤 후보 개인에 쏠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파장을 일고, 근데 그걸 나중에 관리해가는 능력도 또 중요한 것이거든요. 1년 전만 하더라도 생각지도 않던 후보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우리 사람들이, 저는 어제도 동네에서 만나보면은 뭐 우리는 잘 모르고, 우리 사실 정치권 중에서 윤 후보를 아는 사람은 몇 명이 되겠습니까? 국민들은 통 만나본 적도 없죠. 반면에 우리 다른 3명의 세 분의 후보는 국민들이 잘 압니다. 많이 겪어보기도 하고 만나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공직을 받은 사람도 많을 테고, 그분들을 통해서 무슨 그런데 왜 이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국민들이 열망이 높아졌을까? 난 그게 자산이 있는데 그렇게 쌓여진 자산이 쉽게 꺼지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결정적인 이제 도약점으로 임계 비등치 양질 전환이 되느냐, 이 문제는 이제 남은 며칠에 달려 있고, 또 그런 리스크를 얼마나 잘 극복해내느냐, 또 그걸 통해서 성숙함으로써 많은 지지자들한테 얼마나 큰 이제 새로운 희망을 주느냐, 이게 달려있다 보고, 그래서 유명한 그 미국 야구의 프로야구의 말처럼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되고, 지금 뭐 일반 여론조사의 결과 그리고 또 당심의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일반 여론조사 결과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차, 2차 당심 투표를 해본 게 있기 때문에 그 투표들이 과연 왜 그렇게 형성됐을까? 그게 뭐 조직이 있어서 됐겠습니까? 조직으로 치면야, 그리고 당내의 여러 그 관계로 치면 다른 새 후보가 홀등이 앞서죠. 정치를. 윤 후보가 압도적이라는. 근데 저는 뭐 저도 우리 지역의 위원회가 있고 하지만 지금은 어느 시기에 의원이
그 당원들한테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원들도 모두가 다 자신이 좋아하고 하는 후보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강요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예, 경선에서 마지막 질문은 뭐냐면은 지금 금방 말한 대로 민심은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론조사에서 나오니까 예. 뭐 역선택 여지도 있다 이런 말도 나오지 뭐 예, 어쨌든 예. 간에 뭐 그 경선 룰에서 그걸 다 받아들인 상태니까 예. 지금 사지선다형으로 예, 묶여 예, 있고 예. 근데 이 제가 볼 때 강건은 당심이다 이래 보거든요. 예, 그렇죠. 거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준석 당대표 전당대회 때 그 책임 당원이 맞습니다. 28만 명인데 예, 28만 명이 더 들어와서 지금 56만 명이다. 예. 이 28만 명의 표심 네, 그 중에서 한 40% 정도가 40대 이하 젊은 네. 당원들이 새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뭐 홍준표 후보도 상당히 기대를 갖는 것 같고 기존 당신과 별 다르지 않을 거란 이야기도 있고 이렇습니다. 예.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 이 시기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뭐 좀 제가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잘 모릅니다만 그러나 정치를 오래 했다고 정치를 오래 하면 오래되는 편견에 또 아까 제가 아이들이 시력이 약할 때 그 시력을 잘 교정하면은 세상을 훨씬 더 선명하게 보지만 시력을 잘못 교정하면 세상을 계속 왜곡되게 보고 편벽하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뭐 이른바 4강이 4강 구도인데 4강의 구도도 난 여러 가지 춤출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시기에 각 후보 특히 이제 지금 뚜렷하게 앞서고 있다고 지금까지 여론조사에 나오는 두 후보가 마지막에 어떤 스탠스를 어떤 입장을 어떤 것으로 당심에 호소하느냐 그 당심이 진정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통해서 결정될 거라고 보는데 그 지난 1년간 쌓여왔던 축적도 무시 못할 것 같고 또 지금 새로 생긴 어떤 여러 가지 이게 약간의 그 의구심이랄까 또 새로운 어떤 추세랄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또 그 새로운 또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1년 동안의 축적이냐 지난 일주일 사이에 변화냐 예, 이것도 중요한 이제 관건이 되겠죠. 당심에 관해서는 예. 네. 당 대표 리스크도 이야기가 양당 다 많이 해요. 예. 근데 어떻습니까 이준석 당 대표? 근데 제가 이준석 당대표는 우리 당에서는 20대, 30대에 관한 한 엄청난 자산이다. 우리 당의 새로운 미래다. 제가 다녀보면 알거든요. 저희 지역구가 뭐 한 6대 4입니다. 우리 당 지지가 6대쯤 되고 민주당 후보 지지가 지난 선거 때 보면은 제가 63% 가량 얻고 민주당 후보가 한 30 몇 프로, 35%인가 6%인가 됐습니다. 뭐 절반보다는 좀 큰 걸 얻었는데 근데 뭐 상황에 따라서는 저는 뭐 6대 4로 봅니다. 6대 4. 그래서 사실 민주당 지지도 많습니다. 투표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특히 이제 그게 우리가 아무래도 연령층이 높으면 우리 당 지지가 많다는 그런 전통적인 현상이 있는데 저도 선거운동을 해봤지만 가보면은 사람들이 썩 그렇게 반응이 뜨겁지는 않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에 대한 반응은 그거는 이 대표가 그냥 멀쩡하게 다닌 것도 아니고 뭐 옛날에 이조시대 형구인 칼 쓰듯이 앞에는 특검하고 뒤에서 특검 해가지고 어기적 이렇게 참 힘겹게 걷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찍은 사람과 같이 사진을 찍으려고 그래요. 이준석 대표도 지금 마스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누군지 모르고 가다가 또 이게 방역 때문에 여러 사람이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럼 그 일 두고 가는데 저는 이제 뒤에 따라가면서 보니까 처음에 이런 식입니다. 이준석이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달려와서 사진 찍고 조금 수줍어하는 경우는 그 뒷모습을 찍어가요. 그 어느 아파트 단지를 지나는데 그게 무슨 주말 장터가 열려서 많은 젊은 부부들 특히 젊은 주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젊은 주부가 사진 찍자고 와요. 그리고 애가 어려서 못 올 경우에는 그 사진을 찍고 그리고 애들한테 이준석이다 그러고 그 양상은 마치 아이돌에 대한 그런 아주 그런 현상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건 분명 우리 당에 없던 귀중한
그 매력이고 자산이다. 그래서 아마 우리 당의 후보는 참 20대 30대한테 이준석 당대표라는 귀중한 자산의 지지를 받는다면은 이번 선거는 과거 같은 세대의 경쟁은 세대 간의 대결은 안 되겠다라는 이런 확신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요새는 보면 메시지도 아주 균형 잡히게 잘하는 것 같아 보니까 점점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게 항상 좀 뭔가 좀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런 게 아마 국민들이 좀 느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젊은 층들이 예. 특히 중도층들이 느끼고 뭐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의구심도 또 일부 우리 오래된 그렇죠, 당원들 중에서 있었죠.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어느 누구랑 가까운 것이 아니냐, 누구의 말을 너무 많이 듣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런 의구심들이 이번 경선 과정에서 이제 많이 씻어졌다 생각합니다. 예, 거의 사라졌고, 예. 예, 김종인 위원장은 이 경선 11월 올 이후에 결정하겠다 이랬는데 어쨌든 예. 당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합류하신다면. 그 뭐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의 결단이기도 하겠고 또 우리 당의 많은 부분들의 의사표시를 특히 대선 후보가 이제 결정되면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중요하겠죠. 뭐 여러 가지 그 오랜 경험으로 전략적인 통찰력 같은 것들은 참 남다른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국가 지도자가 많은 결정, 대통령 선거에서는 많은 결정을 해야 되지만 크게 국민들이 가장 갈망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포착하는 능력이 참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서울시장 재보선의 승리를 어쨌든 앞장서서 이끌었던 서울시당 박성중 위원장 말이 아니면 LH 사태도 있었지만 예. 단일화 없으면 어려웠다. 예,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예. 해요. 그러면서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안철수와의 단일화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필수적이다 이런 이야기. 예.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당도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되겠지만 안철수 대표도 이제 굉장히 큰 결단을 해야 될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대표도 어떤 식으로든 이전에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여당의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단일화에 그 목숨을 승부를 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를 하겠다는 의지 또 그 방식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안철수 대표 본인의 의사도 굉장히 중요하고 만일 안철수 대표가 분명한 의사를 표시했는데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안철수 대표에 대한 우리 당원들의 그 지지 같은 것도 또 중요합니다. 과거에 또 거기에 대한 약간 기대도 있었기 때문에 지난 대선만 하더라도 사실상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의 경쟁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직접 드루킹 사건이라든가 민주당 측의 집요한 공격도 있었지만 결국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고서는 그때만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가 자기 중심으로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때문에 뜻밖의 이제 대선 토론에서 엉뚱한 말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민주당의 프레임이 갇혀버리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로 해서 안철수 후보가 앞으로 안철수 대표가 어떤 행보를 하느냐 또 그게 국민적 기대를 어떻게 모으느냐 했다면 그 국민적인 어떤 여망에 따라서 저는 큰 틀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도 마지막 기회인 만큼 큰 결단이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당에서도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기간의 과정에서 이준석 당대표라든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합류하신다면 이 두 분들은 좀 안철수 후보랑 좀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거친 언사를 주고받기도 하고 뭐 그랬었거든요. 그걸 우려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안철수 후보가 그건 극복해야 될 사안이죠. 그건 안철수 후보가 극복해야 됩니다. 안철수 대표가 극복해야죠. 극복해야 되고 만일 어떤 협의가 이루어진다 할 경우에는 그건 이제 또 그게 따른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 당 후보를 뽑는데 우리 당의 대표와 중진이 다른 후보를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단일화 없이는 정권 교체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런 여러 방식 정권 교체를 위한 모든 방식을 저희 당은 강구를 해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 마지막인데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질병으로 별세했는데요. 우연이라고 놀랍게도 11호에 사망했습니다. 그때 국가장으로 치르고 국립묘지 안장은 안 한다 뭐 이랬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그 평가는 했어요. 공가를 했는데 본인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워싱턴 특파원을 했는데 당시에 워싱턴 포스트 출신의 아주 저명한 저널리스트 돈 오브도프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시아 특파원을 하면서 우리나라 취재도 많이 하고 실제로 한국전 참전 용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대한 역사적 이해라든가 굉장히 깊은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가 특파원을 만나보니까 노태우 대통령만큼 아마 한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이다.
그 당시에 그 냉전이 풀리고 미국에서는 아버지 부시 그리고 브랜스코 크로프트 같은 유능한 외교안보 참모 또그 미국 공화당 대통령의 유능함 이걸 통해서 페레스트로이크와 글라스노스트라 이끌어지는 그쪽에 이제 러시아, 소련의 새로운 지도자 뭐 등장 이런 것들에서 냉전이 되고 하는 그런 국제적 환경도 있었지만 그 환경에서 굉장히 절묘하게 한소 수교, 한중 수교를 이루어내고 남북한 동시가입을 이루어내고 동북권 외교를 확 넓혔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도 그 리더십, 그 외교안보 참모에 그 군 출신이 안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 외교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양한 국제 환경을. 그러나 항상 열린 기로 보통 사람이라는 걸 표방했듯이 본인이 이제 이렇게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했던 그런 어떤 모습 같은 것들이 우리 정치사에서 크게 기억에 남을 대목이고 특별히 우리 외교의 지평, 대한민국의 국격을 굉장히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물태우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무능한 대통령으로 불려지지만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물론 여소야대라는 환경이 또 불가피했습니다만 3당 통합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했고 또 야당과도 부단하게 소통하려고 했던 점이 상당히 그 지금으로서 보면 우리가 되새겨봐야 할 문제다. 어쨌거나 그분이 12.12 5.18로 등장한 군 지도자였기는 했는데 대통령이 선발되는 과정은 전두환과 다릅니다. 전두환은 쿠데타를 통해서 통일 주체 국민회의인가 하는 그런 그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기구를 통해서 정권을 뺏은 셈이지만 권력을 찬탈한 셈이지만 그 내란죄로 처벌이 됐죠. 이분은 똑같이 처벌됐지만 어쨌거나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서 당선된 분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 직선제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된 것은 노태우 대통령뿐 아니라 당시에 분열됐던 야당 지도자의 잘못, 사자필성론이라고 하는 엉뚱한 잘못된 발상을 했던 지도자가 있었고 또 통합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유력도 지도자도 있었고 뭐 그 과정에서 어부지리를 얻으려던 또 지도자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서 노태우 대통령의 등장부터 또 노태우 대통령의 공과를 통해서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보여야 할 리더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본인의 육성으로 5.18에 대한 사과가 있었으면은 참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됐을 건데 참 아쉽더라고요. 그 굉장히 장시간 병상에 있었고 아마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드님이 오랜 동안 그 광주에서 외면과 이제를 받아가면서도 그 광주를 찾고 했던 그 진정성이 비로소 이제 광주 시민들한테 받아들일 거라 보는데 뭐 이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 광주에 대해서는 우리 정당의 입장이나 우리 정당의 그동안 정책에서는 그건 뭐 정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희들의 말로 12.12 5.18을 처단했던 정당이었습니다. 김영삼 정부의 신한국당에 바로 후예들이고 또 광주를 통해서 광주의 국립묘지를 만들고 광주 5.18 정신을 본격화시켰던 그 정당이죠. 그 정당이니만큼 거기에 대해서는 또 노태우 대통령의 가족이 했던 그 진정성을 통해서 광주 시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해할 것으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건승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됐나?